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준 집에서 나는 5년 동안 손님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냥 낡은 아파트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어요.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집이요. 그런데 저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칼을 든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차갑고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는 복수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왜 제가 5년을 참았는지.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지만 한때 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참 좋았어요.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26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해에 불과 넉 달 차이로요. 아버지가 먼저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르셨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그 아파트는 부모님이 20년 넘게 적금을 붓고 아버지가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부엌 타일에 작게 금이 간 자리, 현관문 옆에 아버지가 직접 달아주신 열쇠고리 모든 게 부모님의 온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면서 작은 회사에 다녔어요. 외로웠지만 집에만 오면 어딘가 부모님이 아직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29살 저는 김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에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는 더 잘 챙겨줬습니다. 밥도 자주 사주고 힘든 날에는 퇴근길에 집 앞까지 와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제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결혼을 결정한 건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준혁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서연아, 나한테 집은 내가 있는 곳이야. 어디든 내 옆에 있고 싶어. 저는 그 말을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이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웨딩홀도 작은 곳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잘 살게. 걱정 마. 그리고 신혼집은 당연히 제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집으로요. 그런데 결혼 후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한 달째 어느 저녁 준혁 씨가 뜬금없이 말했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셔. 우리 집에서 좀 모시면 안 될까? 잠깐만. 저는 그 잠깐이라는 말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건 결혼 6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커다란 짐 보따리를 들고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따로 노크도 없었어요. 준혁 씨가 미리 열쇠를 드린 거였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잠깐은 한 달이 됐고 한 달은 석 달이 됐고 석 달은 반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시동생 내외까지 합류했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어느새 어른 5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진짜 시집살이가. 시어머니는 저를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 가정부로 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하고 출근 전에 빨래를 돌리고 퇴근 후엔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자야 했어요. 화장실도 눈치를 봐야 했고 냉장고에서 뭔가 꺼내 먹으려면 시어머니 눈치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내 집인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을 기억해요. 결혼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거실 벽지가 싹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골랐던 연한 아이보리 벽지가 시어머니 취향의 진한 갈색 벽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준혁 씨한테 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집 벽지를 허락도 없이 받고? 준혁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서. 우리 같이 사는 집인데 어머니도 편하셔야 하잖아.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남자한테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구나. 아니, 내가 그의 어머니보다 아래에 있었구나.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비틀거나 제 어깨를 밀치거나. 저는 그게 폭행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른이 화가 나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해 명절 아침 시댁 부엌에서 새벽 5시 저는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서며 아니,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됐어?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해요, 어머니. 새벽 4시부터 했는데. 4시? 우리 때는 3시에 일어났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네, 더 빨리 할게요.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지. 쯧쯧.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야? 회사요, 어머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저녁에 친척들 온다고. 음식 좀 해야겠다. 시장도 좀 봐야 하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야근이 있어서. 야근?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나는 주위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고 죄송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쯧쯧. 배운 거 없는 티가 이런 데서 난다니깐.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어머니께서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넌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니야. 네, 우리 집 며느리는 살림을 잘해야 해.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 소홀하면 안 되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비웃듯 청소 상태를 꾸짖으셨다.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 저도 하루 10시간 일하고 오는데요. 다른 집 며느리는 10시간 더 일해도 이것보단 낫더라. 이런저런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계속 이어갔다. 이듬해 겨울 동서가 아이를 임신했다. 어머님께서는 많이 기뻐하셨다. 그해 1년을 동서에 뒷바라지는 입덧부터 출산 후까지 모든 것은 나의 차지였다. 그렇게 3년째 되던 해겨울,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뜨거운 국물을 제 손등에 부었습니다. 설거지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요. 저는 병원에 가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국물을 부었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준혁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빨리 일했으면 됐잖아. 어머니도 힘드신 거 이해해줘야지.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문이 잠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화상 연고를 바르면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복수를 드라마틱하게 상상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런데 진짜 복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국물 화상을 입은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고개를 숙이고 준혁 씨 비위를 맞췄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법을 공부한 거예요. 퇴근 후 화장실에 숨어 핸드폰으로 부동산법, 가정폭력법, 이혼 절차를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 몰래 도서관에 가서 법률책을 빌려 읽었어요. 저는 법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2년 동안 공부하니까 웬만한 법률 용어는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것들이 있었어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저 이서연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명의를 바꾸지 않았거든요. 준혁 씨는 여러 번 명예 정리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나중에라고 흘렸어요. 이제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증거를 모은 거예요. 폭행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어요. 상처를 찍고 날짜를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할 때면 핸드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뒀어요.
준혁 씨가 저를 무시하거나 폭행을 방관하는 대화도 문자로 유도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3년 동안 모은 파일이 핸드폰 외장 메모리 하나를 꽉 채웠어요. 세 번째로 한 일은 돈을 모은 거예요. 월급의 절반을 시어머니 모르는 별도 계좌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월급 통장을 관리한다며 빼앗다시피 했지만 저는 직장에서 성과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빼돌렸어요. 야근 수당도 보너스도 회사 복지 포인트도 현금으로 돌렸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 계좌에는 꽤 큰 돈이 쌓여 있었어요. 네 번째로 한 일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에 처음 발걸음을 뗀 건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참으셨네요. 그런데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봐요. 그 말이 5년 만에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도 만났어요. 상담소 연계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요. 변호사 선생님은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걸 혼자 다 모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고도 남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봄,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내외 준혁 씨 밥상을 차렸어요.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건 놀라운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서연 씨, 오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짧게 답장했어요. 네, 오늘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신고 접수를 했어요. 3년치 폭행 기록, 진료 기록, 녹취 파일 전부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파일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단순 가정불화가 아닙니다. 지속적 폭행 및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오후 1시 저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주거 불법 점유에 따른 퇴거 명령 신청서였어요. 저 소유의 아파트에서 허가 없이 거주 중인 시어머니, 시동생 내외에 대한 법적 퇴거 요청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부동산 사무소에 들렀어요. 아파트 임대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요. 이미 괜찮은 세입자를 알아봐뒀거든요. 퇴거 명령이 집행되는 즉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뒀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시동생 내외는 각자 방에 있었고 준혁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그 풍경. 저는 그 풍경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 준혁 씨가 퇴근했어요. 그리고 5분 뒤 준혁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혁 씨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갔어요. 저는 그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혼 소장 접수를 알리는 연락이었거든요. 준혁 씨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이혼 서류가 왔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 서류 맞아. 그리고 내일 아침 퇴거 명령 집행 예정이야. 어머니랑 동생 내외 법원 명령으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2년이 감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연습했으니까요. 어머니,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저예요. 저의 동의 없이 5년간 무단으로 거주하신 겁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날 밤 집 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준혁 씨가 달래보려 하고 시동생 내외가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퇴거 명령은 사흘 뒤 집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저를 향해 온갖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목소리 하나에 온몸이 굳었는데 아마도 저는 이미 자유로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혁 씨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머니도 내가 설득할게. 저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요. 그리고 말했어요. 준혁 씨, 당신이 나를 지켜줬어야 할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아? 나는 그때마다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었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은 2달 뒤 마무리됐습니다. 가정폭력 증거와 방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았어요.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그 돈의 무게가 좋았습니다. 5년의 무게니까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비어있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꿔버린 갈색 벽지, 시동생 내외가 사용하면서 긁힌 바닥, 낯선 냄새가 베어버린 커튼들. 5년 동안 이 집은 많이 상처 입었어요. 저처럼요. 저는 제일 먼저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 먼지가 춤을 추듯 떠다녔어요.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 엄마. 나 이 집 지켰어요. 팔지 않았어. 빼앗기지도 않았고. 한참을 울었어요. 5년치 눈물이 그날 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금씩 집을 고쳤어요. 벽지를 다시 아이보리로 바꿨고 바닥을 새로 깔고 창문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 과정이 이상하게도 즐거웠어요. 내 집을 내가 만들어가는 느낌이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에는 저 혼자 삽니다. 정확히는 저와 고양이 한 마리요. 이름은 봄이라고 지었어요. 부모님 기일이 봄이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복수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로소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제가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빨리 하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봄이 장난스럽게 커튼을 건드립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5년 동안 제가 꿈꿔온 전부였어요.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참고 계신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반드시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